저번 시간에 말소기준 권리 분석하고 임차인 정보도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면 관리비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비는 사실 공용관리비와 점유 부분 나누죠. 11층 104호가 사용한 금액과 공용 부분 포함해서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 기준이라는 거는 공용관리비 3년치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할 필요가 없다. 근데 실제로 이제 낙찰을 받고 이렇게 관리사무실에 가보면 공용 부분만 따로 좀 뽑아주는 데가 잘 없어요. 다 내라,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어.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배당을 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명도 확인서를 낙찰자한테 받아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갈 때 미납관리비가 있더라도 정리를 하고 가는 편인데 만약에 이 물건처럼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는 사실 낙찰자한테 협조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배당을 받든 안 받든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해요. 물어줄 생각하고 낙찰가를 정해라. 근데 명도를 할 때 네.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네. 이사비 꼭 줘야 되는 건가요? 엄밀히 말해서 기준이 없어요. 준다면 얼마를 줘야 된다는 기준 또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사비를 주냐면 자기가 잔금을 내면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달이 이자가 나가는데 한 달이라도 빨리 비워주면은 서로 고마워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이사비를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사비는 반드시 낙찰자가 줘야 된다. 그리고 주면 얼마를 줘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어디 썸네일에서도 봤는데 네. 아파트를 34평을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데 500만 원 이사비를 요구했다. 이거 줘야 되냐? 이런 것도 봤거든요.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순전하게 이사를 안 가서 강제 집행을 했을 때 강제 집행 비용이 드는데 그 강제 집행 비용이 평당 7만 원에서 2평당 한 15만 원 선 들거든요. 500만 원을 요구를 했을 때 500만 원 주는 것보다 강제 집행하는 게 더 싸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집행하지 않겠어요? 그럼 낙찰가를 이제 거의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될까요?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낙찰받고 40일 이후에 현금 일시납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금 납부 기한을 법원에서 정해줘요. 그러면 그 날짜까지 현금을 내는 게 기본이에요. 만약에 좀 넘긴다, 날짜를 넘긴다면 넘긴 하루 일수만큼 연체 이자를 물고 길게 잡아도 2달 안에는 현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현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부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도움을 받지 않고 100% 현금으로 잔금을 내기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을 이제 경락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경락 잔금대출 무슨 뜻이냐면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잔금을 내는 시점에 맞춰서 대출이 나오는 것이 경락잔금대출이에요. 지금은 경매가 좀 제가 시작했던 시기보다는 많이 대중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수요자들도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아서 임물권을 담보로 경락잔금 대출 말고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 혜택 많은 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내고 싶다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능은 한데 케바케다. 이 디딤돌 보금자리라는 대출은 정부에서 이 조건이 많은 사람한테 해주는 특혜가 많은 대출이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대금 낼 날 다 돼가는데 심사 결과를 기다리기가 만만치 않은 경우 그냥 일반적인 경락대출 받는 경우 있고요. 다행히 심사가 빨리 끝난 경우에 만약 조건이 맞다면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도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 받아서 대금을 낼 수 있다. 만약에 혜택이 되는 대출이 되면 기금 대출을 받으시고 만약에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된다, 조건이 안 맞다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락대출 잔금을 받아서 잔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실수요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럼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경락잔금 대출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도 있고 다주택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누가 낙찰을 받냐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 강남 3구 용산은 투기 과열이에요. 용산까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까지만 경락잔금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조정 지역은 다주택자도 다 대출이 되는데요. 대출 가능한 금액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DSR이 40%다. DSR 40%가 무슨 뜻이냐면은 대출이 많아도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나올 게 있고 대출이 얼마 안 되는데
자기 소득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더 나올 게 없어요. 그게 DSR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DSR이 다 차서 대출이 안 나올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개인 DSR을 안 보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로 가지고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지금 평균적으로 낙찰가의 한 60에서 한 80% 정도 경락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매 사업자는 미리 개설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질문도 참 많이 하시는데요. 낙찰이 될지도 모르는데 매매 사업자부터 먼저 덜컥 만드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건만 맞으면 매매 사업자는 신청만 하는 당일 바로 발급이 되니 낙찰 받고 만드셔도 됩니다. 낙찰 받고 잔금 내기까지 한 40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매매 사업자를 만들어서 경락대출을 알아보시면 되고요. 신규로 사업자를 만들어서 실적이 없는데 그래도 대출이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네, 됩니다. 신규 사업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 안 보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DSR 안 보고 대출이 나가는 게 매매 사업자 대출입니다. 네, 작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요약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올해 2024년 들어서 이전에 2차에 낙찰이 돼야 되는 물건들이 3차까지 유찰되고 또 실제로 또 경매 물건 접수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이전에 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들이 경매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덜 경쟁하고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왔어요. 그런데 하락장에 훅 들어가서 매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닥이 언제까지 이 하락장이 유지될까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락장에서 이 매수하기가 상승장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 물건은 이 권리 분석이라는 또 하나의 이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 낙찰가율 등을 보면 부동산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권리 분석을 할 줄 모르면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낙찰을 안 받는 건지 진짜 싼 건지 구분을 할 실력이 안 돼요. 그래도 최소한 경매 물건을 봤을 때 이거 싸구나 아니면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낙찰을 안 받구나 그 정도만 걸러낼 수 있는 실력이 되신다면은 2024년도에 다른 사람들이 하락장이 와서 투자를 못 한다고 할 때 사실은 투자는 원래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되는 게 투자거든요. 남들이 다 할 때 하면 그만큼 경쟁하고 그만큼 높게 사야 됩니다. 지금 올해 24년도는 여러분들이 법원 경매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혜 작가님과 함께 쉽게 경매 용어 풀어보고 과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